6월 2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불볕더위의 기세가 오늘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과 호남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단 감염에 고리가 된 방문 판매 업체, 물류센터 등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류 신규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하면서 병상 관리도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는 내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정기적 항공편의 운항도 중지하는 등 특별 조치에 나섭니다. 싱가포르와 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된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언 강요와 관련된 의혹 조사의 총괄 책임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부여한 것인데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배치돼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중에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다시 시작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하고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강원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대전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도 33도에서 34도 분포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이어 오전 11시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네, 이번 주 초는 이렇게 폭염이지만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전국에 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간 동안은 낮 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강원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습니다. 대전과 전주의 기온은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불볕더위는 중부지방에 머무르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지표면에 열이 축적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수요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한반도에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장마전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집중호우가 쏟아지거나 지역별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등 강우량의 편차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대규모 유행은 억제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추적이 확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도 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 요소들 강버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코로나19 환자가 46.7명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전 2주보다 7.1명 늘어난 수치인데 지역사회 발생과 해외 유입 모두 증가한 결과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늘어 10.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큰 유행으로 이어지거나 희생자를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어제 17개 시도 중 대전 등 9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도 늘고 있는데
검역 과정에서 걸러진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확진 환자의 증가는 우리 방역과 치료 역량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또 50대 환자가 절반에 달해 위중, 중증 환자가 늘어날 위험도 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도 이동량은 줄지 않았고 더워진 날씨에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환자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 운항도 중지하는 등 특별 조치에 나섭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억제하고 부정기적 항공편의 운항 허가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오자 정부가 사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는 주말 이틀 동안 39명에 이릅니다. 이 중 파키스탄 입국자가 18명, 방글라데시가 9명에 달했습니다. 금어기가 풀려 원양어선 선원들이 들어오는 데다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 외에도 비전문 취업, 즉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자가격리 장소가 없으면 입국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인 임시생활시설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전 집단 감염의 파장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 확진자들과 전주에서 접촉한 광주의 2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PC방에서 8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남성의 동선 주변 39개 학교의 등교 수업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일곡동의 한 PC방입니다. 방역을 마칠 때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고 안은 텅 비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은 19일 밤 11시부터 8시간 가까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머문 시간이 겹치거나 이후 PC방을 찾은 사람이 모두 193명에 달하는데 10대 학생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는 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했어요. 교육청 신고자들이 한 40여 명 돼요. 학교 학생들. 이 남성의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22일 만입니다. 광주시는 학생이 몰리는 PC방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PC방도 QR코드를 찍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PC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는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규정해 광주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한 음식점을 찾았는데 대전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2명과 동선이 겹쳤습니다. 전북 익산에서도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같은 대학 친구인 광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시작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북과 전남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 미국과 북한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열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차단하려고 볼턴 전 보좌관이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정상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영상까지 미리 보여주는 등 이른바 노딜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내용도 기술됐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분석 내용들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미국도 남북미 3자 회담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전달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후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을 하고 남북미 3자 후속 회담을 갖자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남한은 필요 없다고 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김영철 회동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다며 남북미 3자 회담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난해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도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행을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볼턴과 폼페이오 라인에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회담을 열어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때는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 미국과 소련 정상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영상까지 미리 보여줬다고요? 네, 볼턴 전 보좌관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냉전 시대인 1986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틀어줬다고 회고록에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딜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회담장을 걸어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술됐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국무부가 만든 합의안 초안도 거부하는 등 북한의 핵시설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도 비둘기들이 날아다니지만 실질적 내용은 거의 없는 DMZ 축제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진전을 이루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볼턴을 두고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고 핀잔을 줬고 볼턴의 리비아 방식이 회담을 망쳤다며 비난하기 이르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판문점 회동 등을 독단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극적인 효과에만 몰두하는 한계도 노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양국이 현재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했다. 이 같은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한일 방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식은 미군 철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기회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다시 한번 드러난 대목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뒷얘기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하노이 회담에서는 영변 이외에 추가로 내놓을 것인지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과 영변의 의미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문답이 되풀이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에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제안했고 볼턴 전 보좌관이 끼어들어 핵탄도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전부에 대한 신고부터 요구했다고 회고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어떤 법률적 보장도 없는데 미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찬을 취소하고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일화도 회고록에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오늘 주목되는 만남의 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 협의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 강요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주체를 두고 앞서 충돌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지시를 놓고 또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사건 조사의 총괄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 총괄 책임은 대검 인권부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진정사건의 총괄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해 일각에선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증언 강요 의혹 진정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 부서들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사안을 인권 문제처럼 변질시킨다며 진정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사퇴하겠다고 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국회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18개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게 하고 상임위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맹을 이어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절로 들어간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주말 사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가고 초선 의원들까지 설득에 나서자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어느 한 곳도 가져가지 않겠다면서 전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져가지 못할 바에는 다른 나머지 위원장직을 우리 몫으로 나머지 저기 안배해서 배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원구성 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본심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협상에 임하셔서 원만한 국회 원구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3차 추경안이 이번 달 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 심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되어선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3차 추경과 함께 북한 도발 등 경제 안보 문제도 산적해 있는 만큼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멈춰섰던 두 당 간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영국의 도심공원에서 주말 저녁 이곳에 온 시민들에게 괴한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레딩의 공원 포베리 가든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BBC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지난 20일 저녁 한 20대 남성이 주말 산책을 즐기던 시민들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된 시민들 중에는 현직 교사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공원에선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25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레딩에 거주하는 리비아 출신 남성이고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경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21일 오전까지 이 사건을 테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곧 입장을 바꿔 정식으로 테러 사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전단 살포를 위해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까지도 날려보낼 가능성을 시사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대남전단 실물도 앞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살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늘 아침 1면에 분노의 경류, 전체 이민의 대적보복 열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는 각국 출판 인쇄 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가 인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남조선의 깊은 종신까지 살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 기제와 수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남 전단을 서울까지 날려보낼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신문은 이어서 삐라와 우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기분이 더러운지를 한번 제대로 당해봐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남 전단이 살포되면 지난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북한이 내놓은 세 번째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내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이 20일과 21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6.7%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재집권 뒤에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지지율 하락은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스유키 중의원 의원과 그의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 구속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가와이 부부는 지난해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 의원과 후원의 관계자 등 약 100여 명한테 2,57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억 9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을 통해 관련 재원을 마련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임대표로 김재현 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을 밝히자 한 보수 성향 단체 회원이 이 지사의 집 근처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경기도청과 이 지사의 자택 등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직원 1,900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9,700여 명 가운데 2,100여 명을 지금까지 직접 고용하게 됐고 남은 인원은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주 재고 면세품 판매를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이 합니다. 이달 초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사이트가 마비됐던 신세계 면세점이 오늘 2차 판매를 하고요. 내일은 롯데, 신라는 주 후반쯤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업비 7조 원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정해졌습니다. 어제 조합원 2,600여 명이 모여서 총회를 강행했습니다.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6월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전시가 신천지 시설 22곳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대전에서 3명의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폐쇄 기간은 일단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담뱃값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강해집니다. 흡연자들이 그림에 익숙해지면 금연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12종 가운데 9종을 새 그림으로 교체하고 경고 문구도 더 간결하게 바뀝니다.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8자리 자동차 번호판을 보급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반사 필름을 부착한 번호판을 도입합니다. 비반사율을 높여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고 홀로그램을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3년까지 테마형 뮤지엄 9곳을 추가로 개관을 합니다. 올해 서울공예박물관을 시작으로 내년 한신문화관, 내후년 로봇과학관을 포함해서 차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음원시장에서 드라마 OST가 선전을 했습니다. 지니뮤직 집계 결과 스트리밍 상위 50곡 가운데 20%인 10곡이 드라마 OST였습니다. 톱10에는 3곡이 들어갔습니다. 안재훈 감독의 장편 애니메이션 무녀도가 애니메이션의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김동리의 동명 단편 소설을 토대로 전통 무속 신앙과 기독교의 충돌로 한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비극을 담은 영화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당정청이 오늘 점검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오늘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는 현장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됐고요. 74만 명가량이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 신청 2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전두환 씨,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전 씨는 나오지 않고요. 전 씨 측에서 3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이 오늘 법정에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기온이 서울은 35도, 춘천 36도 등으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더운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지만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4도, 광주 32도, 대구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기 싫다며 다 같이 반대하자는 공지문이 세종시 한 아파트에 붙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붙인 건데 다행히 아파트 주민들이 부끄럽다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반발해서 무산됐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90여 세대가 사는 세종시 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과문이 붙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는 내용입니다. 닷새 전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붙인 공지문 때문이었습니다. 공지문에는 세종시 교육청의 학군 조정에 대해 반대하며 학군이 조정되면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같은 학교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입주 예정인 임대 아파트 3곳을 같은 초등학교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주민들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저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서 많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별을 어른들이 자꾸 만드니까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싶습니다. 입주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어른으로서 부끄럽다면서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입주민 회장은 사과문을 남기고 사퇴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학교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전남 완도군 다랑도 인근에서 4톤급 세일링 요트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승선원 5명을 구조하고 해당 선박을 완도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냉각수 펌프 벨트가 손상돼서 표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목을 다쳐서 표류하던 20대 남성 서퍼를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서퍼는 경추를 다쳐서 보드 위에 앉은 채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서퍼를 응급조치한 뒤에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놓였던 지구촌 곳곳의 뉴스들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퇴진입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직후부터 독단적인 행동과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5만 5천 명 증가하고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도 그저 감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확산세가 커진 이후에도 자신은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Eu convidei o garoto da CGU, tô cometendo crime, vou fazer churrasco no sábado aqui em casa e convidei aí o Wagner. 네, 최근에는 장남인 플라비우 의원이 자금 세탁과 부동산 편법 거래 의혹에 연루되면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18일이죠. 플라비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체포됐고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지 멜루 전 대통령과 2016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보소나루 대통령이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승철 한중남미 협회장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브라질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보소나루 대통령 퇴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입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브라질에는 그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6월 20일 현재 100만 명을 추월했고 사망자가 5만 명을 넘기는 등 아주 그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가족 비리 문제, 선거 캠페인 부정 문제, 또 연방경찰총장 해임 문제, 그리고 경제 상황이 무엇보다도 악화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 하야 요구가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는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됐는데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지금 확산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들인 그 플라비오 상원의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돈 세탁 혐의 네. 이걸 사유에 있었는데 전 보좌관이 체포가 됐죠.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욱더 그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시위를 주도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단체는 오늘 하원 의장을 만나서 보소나루 대통령 탄핵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브라질 헌법상 말이죠. 탄핵 절차 어떻게 되고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예, 브라질에서 탄핵 절차는 뭐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5년에 민선 정부가 수립된 후에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기에 탄핵이 뭐 쉬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절차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탄핵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원 의장이 우선 탄핵 소청을 수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65명으로 구성된 의회조사위원회에서 탄핵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이 있은 이후에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표결에서도 현재 하원 의원이 513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342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요. 하원 표결이 끝나고 나면 또 상원에 회부됩니다. 상원의원의 총 숫자는 81명인데 그중에 3분의 2인 54명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탄핵 절차가 완료가 되고 탄핵 절차가 완료되면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대통령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소나루 대통령 자신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면서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퇴진 촉구 시위가 계속되면 강경 진압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물론 그 대통령이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호한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또 상당히 브라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보소나루 대통령이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직 부통령도 군중 장성 출신이고요. 그래서 보소나루 대통령과 군부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브라질에서는 군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제 14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정치 위기가 발생할 때는 군부가 중재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 이건 정치 위기가 아주 도래되는 경우에는 군부가
친위 구테타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많고요. 사실상 브라질을 위시한 전 중남미가 민주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친위 구테타 가능성이나 군부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또 보소나루 대통령이 이 시위대에서 강경 진압하는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신승철 한 중남미 협회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소나루 대통령이 비교적 견고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서 탄핵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보소나루 대통령이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다면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브라질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농촌에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한 숙소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지내는 곳입니다. 이재한 기자입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수십 개의 비닐하우스. 맨 끝쪽에 있는 하우스 하나만 검은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포장에 쓰이는 박스들과 손수레, 기름통까지 놓여 있습니다. 방 안에 공간이 비좁아서 빼놓은 침대 매트리스부터 음식을 하는 데 쓰이는 이런 쌀까지 놓여 있는데요. 언뜻 보면 창고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이곳은 노동자 9명이 먹고 자는 숙소입니다. 방 안에 세면장이 있지만 변기는 없어 옆방 화장실을 함께 씁니다. 창문이 나 있지만 비닐하우스 벽으로 막혀 있어서 낮에도 캄캄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 때도 차라리 근처 일터에 남습니다. 선풍기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더 좋은. 3명이 함께 쓰는 방은 한 달에 75만 원. 각각 25만 원씩을 월급에서 미리 떼고 받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옷을 복도에 쌓아놔야 하는 또 다른 숙소도 한 사람에 20만 원씩, 3명이 60만 원을 냅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인데 웬만한 시내 오피스텔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업자가 이주 노동자 월급의 최대 20%까지 숙식비를 사전 공제할 수 있다 보니 최대한 월세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한국에 처음 온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뒤늦게 따로 집을 구하려 해도 사업자가 가로막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가 숙식비 사전 징수 지침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걱정까지 더해졌지만 최소 1.5m 간격을 두라는 지침은 이들에게는 환상일 뿐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편해서 참 좋긴 좋은데 직접 받아보면 또 어떨지를 몰라서 먼저 받아본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후기를 보게 되죠. 좋은 후기는 위로, 안 좋은 후기는 찾기 어렵게 만든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후기가 좋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것 같아서 오래 입을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저랑 체형이 비슷한 사람의 리뷰를 보고. 이처럼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후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직접 사용해보거나 만져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런 습관을 이용해 후기를 조작한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빚었던 온라인 쇼핑몰 인블리의 화장품 구매 후기입니다. 게시판을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으로 다르게 정렬해도 가장 위에 보이는 후기는 같습니다.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후기만 잘 보이도록 배치하고 불만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게 한 겁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는 게시판 아래로 내렸습니다. 교환 환불 기간을 임의로 줄이거나 제조일자 등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배신 맞은 기분도 들고 다시는 거기서 안 살 그런 생각. 상세하게 그냥 낮은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냥 좀 뭐 사이즈나 이런 디자인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쇼핑몰 7곳을 적발해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내일부터 강남과 송파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집을 사두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강남 부동산들은 일요일인데도 문을 열었는데요.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 주말인데도 부동산 곳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니까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나온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 갭 투자할 수 있는 분들, 전세 픽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니까 많이 있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에선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갭 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시기에 서둘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이 조바심 때문에 이상 고가 거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되면은 매수세가 끊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두절되면서 가격 역시 약세를 띨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강남 불패라는 심리도 깔려 있습니다. 20만 30분이 가야 이제 앞으로 되겠지. 청와대는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곳이 경기 김포입니다. 부동산마다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하는데 이곳은 서영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에 쉬던 김포 운양동 부동산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6.17 대책 이후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하루에 한 20-30건 오늘하고 다음 주 일요일하고 근무를 이제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문의가 오니까. 걷어들이면서 지금 계약도 되고 있고 지금 많습니다. 지금 또 손님하고 지금 사물건 지금 4개 중인가 있는데 실제로 계약 건수도 늘었습니다. 발표 나자마자 이제 좀 많이 올랐죠. 걷어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많죠. 전화하면. 하루아침에 1, 2억씩 올랐다고들 부동산 같은데 다 내놨던 거 다 걷어들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민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팔거나 투자할 목적이 아니니까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올라가지고 차라리 들어가면은 집값이 안정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또 나중에 거품이 돼가지고 확상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한 5에서 10%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전체 김포 전체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번 기회에 김포에 저평가되어 있는 나머지 아파트들도 조금 시세들이 올라줬으면 하는.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일부 비규제 지역이 풍선 효과를 보이자 최근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북중 정상이 올해만도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고 더 밀접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확실하게 더 밀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북미 회담이 특히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공세에 부담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배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중 밀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8년에 3차례, 19년에 2차례 이렇게 해서 5번을 만났단 말이죠. 아주 짧은 기간에. 그게 이제 소위 북미 비핵화 구도라든지 남북 소통 구도 이런 거 연계돼서 본다면
남북미 셋이서 움직이는 한반도가 싫은 거죠. 그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중국을 필요로 하는 북한과 남북미에서 북한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이게 이제 어우러지다 보니까 북중 간의 관계가 더 밀착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의 한 배경,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네. 이것도 뭐 중국과 더 밀착하기 위한 하나의 뭐 방편이다, 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큰 틀에서 네. 그런 전략의 일환이고 사실 북한한테 주는 이미지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홍콩 보안법의 핵심은 결국은 민주 이념, 뭐 가치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이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전부 중국 때리기에 특히 홍콩 문제에 관해서 국제적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그 편을 들어주면서 북한 스스로도 소위 그런 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같은 제도라든지 체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를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을 위해서 어떤 발언들을 해주거나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난 5번의 만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맺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크게 한 4-5가지, 서너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둘이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운명 공동체고 또 하나는 같은 참모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같은 참모부라는 거는 대미 전선을 놓고 같이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로 맺어진 친선 관계다. 사실 혈명의 다른 표현이죠. 결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들어올 때 중국이 좀 방패막이가 돼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소위 6월 20일 1주년을 맞아서 아주 뭐 작년 거를 다시 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을 하고 남북 소통이 안 돼도 중국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리고 북한도 중국과 그런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고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한반도가 어려워지면 미국한테 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좀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아마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과 중국이 이처럼 밀착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걸림돌이 될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남북 문제는 이미 네. 우리가 양자 문제를 지나섰잖아요. 그리고 북핵이라는 이 한반도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북한을 달래든지 아니면 압박하든지에 대한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뭐 비핵화하겠다라는 데 대한 지나친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 문제를 잠시 옆으로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중이 밀착되는 것은 자국의 외교 이익과 전략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도 그 사이에서 중국과의 더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하와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도 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중 관계의 지나친 밀착은 미국한테 부담이 되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북한 문제에 지나친 신경을 쓸 계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상황을 관리해 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거는 중국한테도 부담이 되고 미국한테도 부담이 되고 당연히 남한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으로 좀 이 긴장의 폭을 깊이를 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차원으로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앞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과의 소통, 지금 뭐 북한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대남 전단을 계획대로 살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들도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근처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 소식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니 젊은 소문이 날려면 안 오는 게 한편이지. 근데 왜 자꾸 하는 건지요. 제발 좀 안 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뿌리면 저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자꾸 어퍼를 놓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6.25 각계 세대니까 사소한 거로 분쟁이 생기면 그러니까 또 겪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담화를 통해 남전단 살포를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도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주민 반발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통일촌 등 비무장지대 근처 주민들 사이에선 아예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아침엔 라이프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정보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 앞으로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우주 비행사들만의 특권이 아니게 된 우주 여행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꼭 풍선처럼 생긴 기구입니다. 수소가 가득 차 있는 기구인데요. 우주로 가지만 이 안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력과 산소 조건이 지구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행 내내 지상과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처럼 다른 곳이 아닌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내놓은 곳에서는 이 안에서 결혼식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주에서의 결혼식은 아마 최초가 되겠네요. 한 번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8명입니다. 시험 비행에는 내년부터 들어가서 4년 뒤쯤 2025년쯤에는 일반인 승객을 태운 첫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가격이죠.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편은 또 아닌 게 1시간 반 동안 무중력 상태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은 3억 원에 가깝습니다. 대기 신청만 지금 700명이 돼 있고요. 지난달에 또 화제가 됐던 소식이었죠. 탑승객을 태우고 우주에 갔다 오는 데 성공한 한 민간 기업은 지금 실현 속도로는 가장 빠릅니다. 내년 말까지 4명의 관광객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다녀오는 관광객들의 소식을 들을 날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서 수요일마다 이루어졌던 집회, 늘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열렸었는데요. 모레 수요일에는 다른 곳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집회가 열리는 곳의 의미도 그동안 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24일 첫 1445차 수요 시위를 엽니다. 첫 수요 시위는 1992년에 열렸는데요. 이후 항상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4일 집회는 소녀상에서 남서쪽으로 10m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에서 열립니다. 28년 만에 처음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이유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자리를 선점하는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유연대는 종로경찰서 인근에 상주하면서 매일 자정에 집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연대는 24일부터 7월 중순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를 매일 신고한 상태입니다. 자유연대 측은 윤미향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매일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대선에 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개헌안 통과가 전제가 돼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국영TV 요시아 1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선거에 나서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개헌안에는 푸틴 대통령 대선 재출마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안이 채택되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2차례 더 맡는 것이 가능한 길이 열립니다. 2036년이면 푸틴 대통령의 나이는 84살입니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다음 달 1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훈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우주쇼는 앞으로 10년 뒤에 다시 펼쳐집니다. 류정아 기자입니다. 주황색 동그란 태양 왼쪽 윗부분이 서서히 검은 달로 가려집니다. 태양의 절반 가까이 45% 정도가 가려져 초승달 모양이 됐다가 태양 아래로 검은 달이 빠져나갑니다.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은 2시간 11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 53분에 시작돼 오후 5시 2분에 가장 많이 가려졌고 오후 6시 4분에 끝났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부분일식은 전국적으로 관찰됐습니다. 달이 태양을 삼키는 우주쇼를 보기 위해 나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먹은 것 같았어요. 달이 해를 약간 가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새로운 체험이 된 것 같아요. 태양을 직접 보면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 필터가 있는 망원경이나 특수 안경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 겹의 셀로판지나 과자 봉지도 활용할 수 있지만 오래 봐선 안 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온라인 생중계에는 3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인도 북부, 중국과 대만에서는 태양의 가장자리만 남기고 가려지는 금환 일식으로 관측됐습니다. 다음 일식은 10년 후인 2030년 6월 1일에나 볼 수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불볕더위의 기세가 오늘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에 육박한 가운데 수도권 외에 충청과 호남권으로의 확산, 늘어난 고령 확진자, 또 병상 문제 등을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유입 환자가 최근 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언 강요와 관련된 의혹 조사의 총괄 책임을 대검 인권부장에게 부여한 것인데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배치돼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싱가포르와 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회고록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